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내드린 거 보면 제가 8주 동안 강의 끝나는 걸로 돼 있죠. 이번 9주입니다. 3월, 4월. 그래서 4월 아마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에 한번 휴강을 할 예정입니다. 미리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앞으로도 8주 강의를 합니다. 뭐 민법, 개론, 공법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공인중개사법은 너무 오래 해도 바람직하진 않죠. 자, 우리 교재 42페이지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오늘 프린터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걸 내드렸습니다. 위원회 비교하는 거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원래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2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는 5개만 내드렸고요.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권리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차이가 나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 위원회 5개 비교한 거 보면 이거는 국토부에 둘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런데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상가임대차위원회 법무부에 둔다. 그리고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회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이런 걸 비교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모든 과목. 그래서 둘 수 있다. 시험에 둔다 하면 X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위원회 여기 5개 위원회가 있죠.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이 아니라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지금 30명, 10명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부적절한 숫자입니다. 즉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은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죠. 그럼 만약에 30명이나 10명이면 10명인데 10명 다 출석해서 5명 찬성, 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10명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아마 10명은 안 할 겁니다. 이 짝수는. 이 숫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짝수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지금 300명이잖아요. 앞으로 국회의원도 100년 안에 없어질 직업입니다. 블록체인으로 그냥 아예 투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대요. 모바일 투표해가지고 중복으로 못하게. 블록체인은 아예 블록체인 체인화 해가지고 위변조를 못하게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그럼 충분히 직접 민주주의 하면 국회의원 월급 주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300명이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300명이 부적절한 숫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늘린다고 했었는데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월급만 받아먹고 뭐하냐 이래가지고 지금 늘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줄이기는 쉽지 않고요. 301명이라도 늘리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다고요. 만약에 300명 다 출석해가지고 150명 찬성, 150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시험에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한다고 하면 X입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자, 심의사항은 뭐가 있느냐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즉 시도별로 시험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시도별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시험에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입니다. 중개 보수는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도 조례니까.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게 지금 보정 설정 금액을 올렸잖아요. 지금 내년부터 시행되고 올해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2배로 올렸어요. 내년부터. 내년 시험 보려면 이게 보정 설정 금액이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4번에
54번에 맨 뒤에 보면은 54번 위에 있네요. 54번 위에 법인은 2억, 분사무소 1억, 개인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내년부터는 바뀐다고요. 올해 시험은 이대로입니다. 이미 공포되어 있는데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라고요. 올해 꼭 합격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내년에 하려면 또 이거 잊어먹고 새로 암기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처음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다 잊어먹고 새로 해야 되니까 2배로 힘들잖아요. 알고 있는 거 잊어먹어야 되고 또 새로 암기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거 보정 설정 금액 올리려면 이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인중개사 심의 의결을 거치는 건 전부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사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임기인데요.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우리 프린터 오늘 받았으니까 이제 또 새로 밑줄 좀 칩시다. 38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3개 있잖아요. 정책심의회 위원은 연임 제한 없고 원칙 2년이다.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회에 하나 연임할 수 있고 원칙 2년이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고 임기는 3년이다. 밑줄 치놓으시고요. 지금 새로 위촉된 보궐선거하면 전부 다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만 유일하게 보궐선거에도 새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대통령 선거 한 번 하는 게 엄청난 국력이 낭비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지금 이제 이게 끝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또 국민 화합이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또 비용이 따르게 된다고요. 서로 막 지금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엄청난 내일부터 사전 투표하죠. 저도 사전 투표 하려고 했더만 또 친구가 사전 투표하면 뭐 조작된 거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 막 카톡이 이걸 미치겠어. 나가려고 하면 또 친구들은 나가는 게 다 보이잖아요. 단체 카카오톡 초대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거 싫어도 나가면 또 눈치 보이니까 나간 게 다 보이니까. 자, 그래서 임기는 원칙 2년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다. 모든 위원회 임기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공무원은 인사발령 나면 근무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 이 제척 기피 회피는 주로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제척 기피 회피 44페이지 우리 교과서 44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요. 제척 사유는 뭐냐면 회의에 빠져야 되는 사유, 회의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 한마디로 말하면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으면은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뭐가 있냐면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 어떤 사람,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 어떤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배우자 이 어떤 사람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는 사랑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죠. 위장이혼하면. 그래서 전 배우자이었던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제척사유입니다. 친족이었던 경우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료 받고 용역 대가를 받았겠죠. 자문료 받아도 됩니다. 저도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이제 자문료 받을까 생각 중에 전화 한 통 자문하는데 미리 뭐 할 건지 문자로 보내놓고 며칠 후에 하겠다 해가지고 그 자문료 받아도 됩니다. 이건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업자 등록까지 다 해놨어요. 컨설팅 자문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 받아도 돼요. 영수증 달라면 주도 돼요. 뭐 불법 아니에요. 그건 해도 됩니다.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 대리인이라는 것은 법률 대리인이거든요.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이라 하지만 민사, 가사 이런 데는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잖아요.
대리하면은 변호사비 받았으니까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입니다. 이게 디귿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해관계 있으면 그 회의에 빠져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안건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의결로서 심의위원회는 이를 결정하고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 신청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그 대상인 사람 1명 빼고 나머지 8명이 과반수 의결로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건지 기각할 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당사자는 참여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때는 기각됐었죠. 자,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제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전 배우자는 서류상 안 나타나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면 받쳐서 전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회피를 해야 된다고요. 4번, 국토부 장관은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해촉. 위촉, 해촉인데요. 여러분들이 중개업소 사장이 된다면, 사장님이 된다면 위촉 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요. 직원. 저도 지금 위촉 대통령 후보들한테 위촉장 다 받았어요. 무슨 정책 뭐더라? 그게 하여튼 부동산 정책 특보인가 그런데 1년 번호 보니까 100만 번이야. 100만 번. 제가 100만 특보가 한두 명 있는 줄 알았더만 100만 명 정도 돼요. 몇 다시 몇 해가지고 몇십만 번호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받은 사람 안 찍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그 뿌리면 다 자기 찍어줄 거라고 다 여야 막론하고 다 많이 뿌려요. 뿌리기는 엄청나게. 그 이제 왜냐면 당원들한테 이름 적어내라고 하거든요. 뿌릴 사람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내야지 그게 실적에 잡힌다고. 그러니까 뭐 그 당원들이 엉터리로 적어내는 경우 많다고. 그냥 아는 사람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 당사자 의사도 확인도 안 하고. 저는 의사는 하긴 했어요. 정중하게 모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잘하는 사람인데 또 거부를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암만 하라고 묵시적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동의한 걸로 간주하고 그냥 바로 보냈다더라고. 그 뭐 문자는 읽었으니까 동의 안 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문자를 보고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에도 보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거부한 것으로 보는 것도 있고 다 다르죠. 아마 이거는 동의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 말 안 하고 뭐 거부 안 된다 이런 말을 안 했으니까. 또 아는 사람 안면 받쳐서 그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말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44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양가로 2번. 시험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또 호선한다. X입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시험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면 7명 이상 11명 이하인데 11명이면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죠. 6명 출석했으면 4명 이상 찬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11명이라면은 4명 이상 출석해야 되고 4명 출석했으면 3명 이상 찬성해야 되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재직위원 과반수가 아니고요. 재직위원 과반수는 굉장히 힘들죠. 우리 헌법 개정할 때는 재직위원 3분의 2 찬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요. 자, 회의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7일 오늘 프린트 처음 받았으니까 밑줄 좀 치볼까요? 39번에 14번 39번에 14번 밑줄 치세요. 39번에 14번 39번에 14번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위원장이 정한다.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맨 밑에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시험 시행은 시도지사. 이때까지 33번 시험을 봤는데 모두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했습니다.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 문제 출제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하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사후 의결이 아니라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아직 한 번도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시도의사가 시행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볼 수 없는 거 오늘 첫 시간에도 했죠. 46페이지 시험 못 보는 거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이 두 가지 빼고는 시험 다 볼 수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신용불량자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 복역 중인 자도 시험 볼 수 있고요. 시험 방법인데 시험은 매년 1회 이상입니다. 매년 1회 이상 46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다만 정책심의위원회 사전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보고 있죠. 근데 시험 안 볼 수도 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도록 법은 교묘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시험을 1년에 10번 보든 10년 동안 안 보든 국가는 책임이 없다. 시험 방법입니다. 47페이지 시험 방법이 있는데요. 1, 2차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다만 구분을 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험 방법은 1차는 선택형, 2차는 논문형인데 1, 2차 동시에 보는 경우는 2차도 선택형, 1차 시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1, 2차를 분리할 때는 1차 시험 합격한 자만 2차 시험 볼 수 있는데요. 동시에 볼 때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다. 여러분들 그러면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하면 2차를 채점해야 하네요? 합니다. 채점은 하지만 효력이 없다. 소용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말까지는 1차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 1, 2차 같이 하는 분은 예습복습은 2차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또 잊어먹습니다. 또 보면 금방 압니다. 그냥 계속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만 받으면 되고 1차는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1차에 대해서 예습복습을 많이 하시라고요. 특히 민법 한 과목이 다른 거 5과목 합한 거하고 공부 분량이 똑같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민법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학개론이 어려운 분도 있어요. 김민철 교수님 자료가 좋다고 많이 인터넷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료 잘 만든다고. 어떤 분이 자료는 좋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자료는 왜 는자 쓰냐고 또 싸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자료도 좋다. 이게 참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도시 하나에 따라서 어감이 많이 달라지니까. 어쨌든 자료 좋더라고요. 김민철 교수님 제가 뭐 안지가 한 20년 넘었는데
지금 학원 강사들이 신규 진입이 안 돼요. 전부 다 경력 20년 이상이에요, 이게. 그 말은 학원 강사가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란 얘기. 좋으면 신규 진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힘들고 돈은 안 되고 그러니까 신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전부 다 20년 이상이에요, 다. 우리 학원 전부 20년 전부 20년 이상이에요. 자, 무효라고 해서 채점은 하지만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1차 위주로 하시라고.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해봐야 소용이 없다. 시험 일부 면제인데, 그런데 1차 합격하면 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하죠. 다음 회입니다. 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는 많이 나옵니다. 다음 해 X, 다음 회 O. 다음 해 X, 다음 회 O. 회입니다. 회. 다음 회. 왜냐하면 다음 회의 시험을 10년 후에 볼 수도 있고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게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나온 적이 없는데 모의고사에 많이 내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X, 모의고사에 틀려보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출제 및 채점입니다. 시험의 출제 및 채점 48페이지. 시험 과목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시험 출제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임명위촉합니다. 시도이사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부정행위하면 수험생이나 출제위원이나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우리 프린트 41번에 오늘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1번에 1번, 2번이 있습니다. 41번에 1번, 2번. 우리 교과서는 지금 48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5년간 출제위원 위촉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 교재 48페이지에 있죠. 48페이지.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제가 25년, 저는 95년도부터 시험 봤는데 95, 97, 99년도 시험 봤는데 그때는 시험 한 달 전에 그냥 공고했어요. 그 시험 날짜가 제가 99년도 4월 25일 날 자격증을 땄어요. 시험을 봤어요. 4월 달에. 4월 달도 시험 보고 9월 달도 보고 10월 달 보고 11월 달도 봤어요. 근데 지금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10월 넷째 주 토요일이라고 했었어요. 원래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근데 31회인가 갑자기 5번째 토요일이 생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논란이 됐는데 그냥 마지막 주 토요일로 최종적으로 결정됐어요. 마지막 토요일 10월. 그러니까 예측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언제 시험 보는지 알면. 옛날에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한 달 전에 알려줬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매년 2월 말까지 계략적인 걸 알려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미 다, 물론 2월 말 끝났네요. 이미 작년에 벌써 다 계략적인 사항은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매년 2월 말까지 계략적 사항을 공고해야 됩니다. 확정 공고는 시험 보기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시행하는 거 모두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해야 됩니다. 옛날 60일 전까지였습니다.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이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90일이라는 숫자는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8번에 동그라미 6번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90일.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으세요. 응시 수수료입니다. 응시 수수료 교재 49페이지에 있는데요. 과언합하면 당연히 다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간에 기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 돌려주고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해도 다 돌려줍니다. 원서 접수를 옛날에는 열흘 동안 했는데 지금은 짧게 하죠. 한 5일인가?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접수, 빈자리 접수를 받습니다. 빈자리 접수. 왜 빈자리 접수를 받냐면 이게 취소한 사람이 있거든요.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의 60.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9번에 8번, 9번에 있습니다. 8번, 9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분 50. 프린트 39번에 8번, 9번 행황편으로 색칠 좀 해놓으시고요. 오늘 받았는데도 벌써 색칠하면 벌겋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입니다. 49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요. 올해는 절대평가입니다. 1차, 2차 모두. 원칙 2차도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2차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6회, 7회, 8회, 9회는 상대평가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하는 이야기죠. 상대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2만 6천 명 뽑았기 때문에 올해도 최소 2만 명은 뽑는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최소 인원을. 그러면 60점 안 되는 사람 중에서도 40점 넘는 사람 중에서 최소 인원까지는 합격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직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상대평가 한 적은 있습니다. 9회 때까지. 최소 선발 인원 이게 왜 생겼냐면 15회 추가시험 때문에 생긴 거예요. 15회 추가시험 때문에. 15회에 40점 넘는 사람을 다 합격시키려고 했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수험생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 배우자한테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과락 나왔는데 거짓말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40점 이상 다 합격시키면 내 거짓말한 거 들통나면 네가 내 인생 책임질래 이혼당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부 전화 엄청나게 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선발 예정인을 미리 공고하면 60점 안 돼도 합격시킬 수가 있다. 이게 상대평가를 안 하고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게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현실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자격증 교부입니다. 자격증 교부 49페이지. 1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시험에 2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해야 됩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처음에 자격증 준 사람이 재교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을 우리 프린트 오늘 내드린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1번에 1, 2, 3번을 보면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합니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51번에 1번 등록 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미제출이라고요. 51번에 프린트 1, 2, 3번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 뜹니다. 자격증 언제 땄는지. 그래서 제출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자격증 지금 50페이지 했고요. 52페이지, 51페이지 자격증 있네요. 요 자격증에다가 여권용 사진 붙이고 코팅 해가지고 이름 적고 해서 책상에다가 걸어놓고 와신 상담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꼭 합격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젊은 분들이 10대나 20대 초반이 합격이 안 되는 게 20대도 취직이 안 되니까 그냥 눈치 보이고 집에 있으면 이러니까 억지로 공부하고 이러면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격증이 보통 산업인력공단에서 뭐 기사시험 이런 거는 보면 운전면허증처럼 돼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서식은 이렇게 크게 돼 있습니다. 자격증은 시도지사 명의로 나옵니다. 어디 시도지사냐면 주민등록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11월 초에 자기가 받고 싶은 시도지사로 이름으로 받으려면은 주소를 변경하면 돼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실제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안 합니다. 실사 안 하고 입력된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다고요. 그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니까 서울께 가장 공신력이 문제는 똑같은 데 있더라고요. 저는 서울 자격증이 없고 경기도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하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공부 못한 모양이네, 시골에서 자격증 따고 이러더라고요. 그 너는 서울에 어디 사는데 물어보니까 반지하에 사는 분이, 너는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 중에서. 똑같죠, 난이도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도의사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 뭐 지역 감정은 굉장히 완화됐는데요. 옛날엔 정치인들이 많이 부추겼고요. 그래도 지금도 정치인들 보면 다 가서는 뭐 어디 아들이다 하고 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그 어쩔 수 없죠. 그 가서는 그 지역에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세대 간 갈등이 더 심하고요. 지역별보다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지역적인 특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지역 감정이 가장 심해요. 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약간 다르더라고요. 경상도, 전라도가 가장 심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주도가 가장 심한 것 같은데, 그 만약에 제주도 가서 중개업하려면 제주도지사한테 받는 게 좋다고요. 자,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안 됩니다. 양도 대여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양도 대여 빌려주면 안 된다. 누구든지 빌려서도 안 된다.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모두 다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살인교사죄나 살인죄나 똑같습니다. 청부살해업자, 돈 주고 배우자 죽여달라 이렇게 한 사람이나 돈 받고 죽인 사람이나 똑같아요. 처벌 규정. 마찬가지로 우리 자격증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똑같아요. 근데 현업에서 보면 빌려주는 사람은 이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똑같다는 걸 아는데 처벌 규정, 빌린 사람은 공부를 안 했잖아요. 공인중개사법. 돈 주고 빌렸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똑같다. 처벌 규정이. 형사처벌은. 다만 징역 벌금은 똑같은데 행정처분은 다르죠. 자격증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되지만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될 수가 없죠. 자격증 없어서 빌렸는데 자기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 대상이 아니고 빌려준 사람만 자격 취소 대상입니다.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험에 이게 한 3번 나오는데요. 부동산 유스 대표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이때 대표가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유스는 방송국, 신문사 이름이 아니라 중개업소 이름입니다. 즉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 사장, 회장, 소장도 안 됩니다. 소장, 중개사무소 소장이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이잖아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명칭을 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다 했는데 오늘 했던 내용이 목적은 시험에 최근 10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다고 했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 내드린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데 용어 정의가 6개가 있었습니다. 6개 용어 정의가 6개. 중개와 중개업, 중개와 중개업,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6개의 용어정의입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도.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업이란 의뢰, 보수업, 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가능합니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한다. 외국서 자격증 취득에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토지와 건축물은 법률에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이 안 된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돼야 된다. 따라서 미채굴 광물, 포락지, 무주부동산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또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공인중개사 제도는 숫자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숫자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숫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숫자는 7명 이상 11명 이하 위원장 1명 포함이고요.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자격증 교부는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한다. 부정행위한 수험생 출제위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시험 볼 수 없다. 숫자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숫자들. 자, 여기까지가 총칙인데, 총칙하고 중개상물인데 총칙 중개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오늘 문제인데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아직 다 못 풀어보셨으면 미리 풀어보시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